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맞다 그지요? 2번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고요.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 등에 의해서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채무증권일 경우 만기가 적혀 있잖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비유동자산, 즉 투자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지? 1년 이내에 팔아먹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과 동일한 논리로 요거 뭐라고 매도가능 증권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됐죠? 일단 넘어갑시다. 4번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계정과목이 만기보유증권이라 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1, 2, 4번 지문이 확실히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더라 이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구경이나 봅시다. 기업회계 기준 규정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비유동자산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규정 다음에 바로 이 내용도 있답니다.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것과 그 유사하다 그지? 1년 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거 매도 가능 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자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됐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구나. 취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거 구경 한번 해 보았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보고기간 말 외화 환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다 그지? 회계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화폐성 외화 항목은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당초 기록되어 있던 금액하고 기말의 환율이 바뀜에 따라서 좀 바뀌는 금액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자 세법에서는 두 개가 있었다 그지? 거래일 환율 평가법과 마감일 환율 평가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일 환율법은 뭐라고요? 거래 당시의 금액으로 그대로 놔두자라는 취지니까 즉 외화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마감일 환율 평가 방법은 환산 손익을 인정하겠다라는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세법은 선택할 수 있었고 회계는 어떻습니까? 화폐성 항목이라면 반드시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회계학은 회계 기준은 마감일 환율법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씩 판단해 볼게.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잘못된 것, 틀린 것 찾는 거래요. 화폐성 외화 항목은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말 됩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즉 비화폐성 항목은 환산 손익을 인식 안 한다 이거지, 그지? 그거를 거래일 환율로 환산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되게 알아듣기 힘들게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대요. 자, 3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화폐성 항목은 환산손익 인식 안 한다고 해놓고 뭐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일까? 넘어갑시다. 자, 4번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우리 판단할 수 있겠네. 외화 환산 손익은 뭡니까? 영업외 수익 또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뭐라고?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당기 손익이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내용 굳이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찾아보았고 3번 내용 시험에서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다시 출제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설명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전산 세무 자격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가볍게 들어봐라. 자, 우리가 법인세 공부할 때 어떤 게 화폐성인지 어떤 게 비화폐성인지 열심히 구분해 봤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을 건데 이런 주제도 있답니다. 생각해 봐요. 유가증권 있잖아.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채무증권도 있을 수 있고요. 즉 국채, 공채, 회사채. 국채, 공채, 회사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분증권, 주식,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증권은. 자, 그러면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은 과연 화폐성일까 비화폐성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주제문 벗어나. 정답은 이렇답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는 국채 가지고 설명할까요? 국채를 보면 액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 금액 1억 원. 그리고 이자율, 표시 이자율 몇 %, 그렇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표시되어 있는 이자 따박따박 받고 만기가 되면 그 액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그럼 화폐성일까 비화폐성일까? 화폐성이다 이겁니다. 화폐성 자산 부채의 의미는 뭡니까? 확정된 화폐 단위 화폐 단위 수량으로 지급하거나 회수하기로 한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100달러 물건 수출해 가지고 100달러만큼 외상 매출금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상 매출금 기록했을 때 환율하고 기말 환율하고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환산 손익 인식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화폐성 외화 자산이다. 그지? 뭡니까? 100달러라는 금액을 나중에 100달러라는 확정된 화폐 단위로 나중에 돈 받기로 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화폐성이라는 거지. 그런 거는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 액면에 적혀 있잖아.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100달러라는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으로 돈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화폐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어렵다, 그지? 이거 괜찮아. 가볍게 들어. 몰라도 되는 거야. 주식은, 자, 주식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 미국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주식에 $100라고 적혀 있지만 그 $100는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지. 나중에 그 주식 $100 적혀 있다고 $100에 파는 거 아니잖아, 그지? 액면 금액이랑 시중 거래 금액이랑 전혀 관계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는 확정된 금액으로 돈 받기로 한 거 아니거든. 따라서 주식은 비화폐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랍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 이거래. 굳이 예를 든다면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외국 주식이다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인데 그거 우리 회사에서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답니다. 비화폐성이다, 그치? 그런데 기말에 주가가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평가손익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자, 기록 처음에 주식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였는데 기말에 주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90로 바뀌었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요 $80 기록할 때의 환율과 $90일 때의 환율이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가손익에 엄밀히 따지면 그 환율의 차이 부분도 섞여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화폐성이니까 애당초 기록할 때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위적으로 금액을 발라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거는 오바다 이거지. 그냥 기말의 주가가 $90면 요 당시에 그냥 환율 가지고 평가손익 계산해 라는 의미의 규정이더라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구석진 내용을 소개해 두었다 이겁니다. 강조드린 건 뭐라고? 괜찮아. 이런 몰라도 되는 지문이 섞여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답을 빨리 자신감 있게 찾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도 이제 우리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외화 환산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게 원칙인데 기업의 기준을 보면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는데 and 외국 국채랍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거든. 화폐성이야. 자, 화폐성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야. 그러면 애당초 구입할 때랑 기말이랑 국채의 경우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생길 수 있다고.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니까 기말의 시장 가격과 애당초 기록했을 때의 시장 가치가 다르면 차이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인식해야 돼. 뭘로 분류됩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애당초 국공채 외국 국채를 구입했을 때는 $80인데 기말의 국채 가격이 $90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평가 손익을 구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금액에는 엄밀히 따지면 외화 환율의 차이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는 요 4번 지문이 맞을 수도 있을 거다, 그지? 그래서 별로 여러분 관심은 없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굳이 이제 따지고 든다면 4번 지문이 틀렸는데 확실히 틀렸다고 하려면 앞에 무슨 문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라는 요 문구가 있어야 확실히 4번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뭐 오버스럽지만 그지? 이왕 공부하는 거 4번에 대해서 확실히 답 찾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라는 이 단어 추가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칙적으로 기타 포괄 손해누구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 기업의 기준 규정을 보면 화폐서 항목의 외화환산 손익은 원칙적으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는 지분 증권일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그냥 처리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렸다. 문제 3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연 법인세 자산, 뭐 가산할 일시적 차이, 뭐 이연 법인세 부채, 뭐 이런 거 우리 공부했다 안 했다 한 적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 가지고 열심히 다 빨리 자신감 있게 찾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래서 특히나 재무회계에서, 자, 전산세무 1급 이론 시험의 경우 재무회계에서 5문항이 출제되고 그게 1번부터 5번 초반에 포진되어 있다, 그지? 보시다시피 기업회계 기준이 얼마나 방대하고 구석진 내용까지 다 규정하고 있습니까?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 찾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객관식 문제 5문제 푸는데 막 30분, 40분 시간 잡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괜찮아. 원래 그렇게 출제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우리가 안 배운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또 소개하여 드립니다. 설명 들어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 이거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계산되었답니다. 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법인세 납부액. 우리 법인세 이제 배웠잖아. 당기순이익,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해서 세율 곱해서 계산된 게 납부액이 될 겁니다. 이게 1,000원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회사. 요만큼을 법인세 내고 요거를 우리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공부했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단순히 납부액만 가지고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개념도 고려해야지 정확한 정보가 산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요 세무조정에서는 소득처분이 있을 거다. 자, 소득처분이 사회 유출 소득처분도 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자, 세무조정 항목 중에서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 차이라고 했습니다. 올해에 플러스 세무조정을 통해서 플러스 유보가 생겼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는 반드시 반대 세무조정으로 마이너스 유보가 생겨서 없어질 거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고요? 일시적 차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 중에서 영구적 차이는 놔두고 일시적 차이만 쭉 뽑아온답니다. 일시적 차이는 뭐라고? 플러스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 저 세무조정 중에서 올해에 X1년도 플러스 유보가 자, X1년도 세무조정이야. 올해가 X1년도야. X1년도. 자, X1년도의 세무조정 중에서 플러스 유보로 소득처분된 게 재고자산에 대한 플러스 세무조정으로 100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거를 뭐라고?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100원, 플러스 유보가 소득처분이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00원, 소득처분 플러스 유보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플러스 유보 세무조정이 있었답니다. X 1년도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300원이에요. 자, 요 플러스 유보는 뭐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없어질 거다 이거지. 자, 분석해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올해 플러스 유보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했다. 그지?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자, 내용연수가 X 3년도에 끝나버린대. 그래서 X 1년도에 한도 초과 나왔고 X 2년도, X 3년도에도 마찬가지 플러스 세무조정이 나타날 예정이야. 그래서 없어지는 거는 X 4년도 와 X 5년도에 이렇게 없어질 예정이더라 이겁니다. 요 200원이 X 4년도에 100만큼 없어지고 X 5년도에 100만큼 없어질 예정이더라. 좀 이렇게 예상이 되더랍니다. 그럼 이제 금액, 자, 요 300원은 X 2년도에 100원만큼 없어지고 X 3년도에는 변동 없을 거고 X 4년도에 100원 없어지고 X 5년도에 100원 없어질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거지. 예상할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올해의 세율은 10%야. 법인 세율이. X 2년도에도 10%야. 그런데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답니다. 올해가 X 1년도인데 X 3년도부터는 12%로 세율을 바꾸겠다라고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대. 그럴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러면 X 3년도부터는 세율이 12%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세금 효과로 따져보면 자, X 2년도에 마이너스 100만큼이 세무조정으로 반영된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것은 무슨 세무조정?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의미하고 따라서 법인세 금액이 감소할 거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100 곱하기 10%만큼. 금액으로 따지면 10원만큼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거다. 말 됩니까? 자, 그 다음 X 3년도에는 금액 영향 없을 거고 X 4년도에는 100만큼 세금이 작아지는 100만큼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세무조정 나올 거고 세율 곱하면 마이너스 12원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X 5년도에는 마찬가지 12원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자, 요 금액들을 합산해 보면 영향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올해에 이렇게 300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소득처분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함에 따라서 미래에 올해에는 비록 세금이 올라갔어. 세금 올라갔지만 미래에는 이 부분이 일시적 차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비록 세금이 올라가가지고 납부세가 이렇게 나왔지만 미래에는 세금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왜? 일시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4입니까? 마이너스 34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금을 미래에 작게 만드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미래에 세금을 작게 만드는 거다, 그지? 일시적 차이 중에서 차감할 차이라고 부른답니다. 일시적 차이인데 미래에 차감할 차이돼. 금액은 얼마? 열심히 추정을 해보면 34원만큼 미래의 세금을 차감시키니까 그거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금액은 34원이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면 돼. 말 됩니까? 어렴풋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면적이 좀 좁다, 그지? 저 요 밑에 적을게. 자, 플러스 유보도 있을 거고, 이제 마이너스 유보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자, 마이너스 유보도 동일한 논리로 미래에, 이제 올해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된 거는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없어질 거다, 그지? 요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얼마만큼 세금이 늘어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금액을 계산한답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20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세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가산할 차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가산할 차이에 대해서 열심히 금액 계산해서 그거를 뭐라고?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말 됩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1년도 세무조정 중에서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발라내 가지고 미래의 금액 영향을 짝짝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이 부분을 적을 공간이 없다, 그지? 어디 적을까? 자, 요 옆에 적어 볼게요. 자, 요 옆에 적을게요. 자, 납부 금액이 1,000원인데,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34, 이연 법인세 부채로 20이 계산돼서, 그러면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분계는 이제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 이겁니다. 자, 차변 법인세 비용을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자, 먼저 대변 뭐또 적을까? 1,000원만큼 현금으로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가정할게. 현금이 1,000원만큼 나갔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1,000원만큼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한다면, 자, 자산이 34원만큼 증가했다. 그치? 자, 자산이 34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적습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 자산의 증가 얼마? 34원. 부채도 증가했다, 그지? 이연 법인세 부채 20원 증가했어.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단순히 납부한 1,000원이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1,000원 플러스 20 마이너스 34 한 986원이 정확한 법인세 비용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연 법인세 자산 그리고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개념이다. 일리 있습니까? 이것이 출제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K1의 프로그램 열심히 다뤄봤잖아, 그지? 왜 이런 거 고려 안 합니까?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 요 금액 추정하는 거 쉽겠다, 어렵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뢰성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가지고 오히려 장난칠 우려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례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법 이름이 뭐라고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겁니다. 그 특례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굳이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 출제가 될 때 실기편 맨 앞에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라는 단서가 딱 적혀가지고 출제된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따라서 요런 거 신경 안 쓰고 법인세 납부 금액만 그냥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시기편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공부해 왔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계 규정을 보면 진짜 정확하게 계산한 법인세 비용이랑 그냥 납부액만 가지고 기록하는 법인세 비용이랑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혼 법인세 자산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요거 고려하지 않고 납부액만 가지고 법인세 비용 기록할 때는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등 계정 과목이 사용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 깊숙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들어보셨고 그러면 들어본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 몰라도 그냥 한번 소개해 보았다 이겁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다.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혼법인세 자산 인식이 된다. 자, 차감할 차이를 뭐라고? 이혼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이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혼법인세 부채를 말한다. 그지? 자산 부채가 회수 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뭡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세금이 늘어나니까 부채를 의미하고 부채를 의미한다는 것은 미래의 세금이 늘어나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은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그 말이 즉슨 미래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미래의 과세소득은 증가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좀 외우는 게 아니고 문구를 읽으면서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이므로 정답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고 3번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혼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그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혼법인세 부채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을 굳이 또 비교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자산을 인식할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부채는 가능성이고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부채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회계 규정을 공부할 때 몇 번 접했던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될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할 때 시가가 올랐다고 평가 이익을 홀랑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시가가 떨어지면은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산 그리고 수익은 최대한 작게 인식하고 부채 그리고 비용은 되도록 크게 인식해야 되는 보수주의라는 것이 이 규정에도 반영이 된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자, 마이너스 유보는 어쨌든 플러스 유보로 반드시 귀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는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년째 적자랍니다. 앞으로도 10년 정도가 적자가 예상된답니다. 자, 마이너스 유보가 세금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상태라야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건데 당기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면 2월 결손금만 계속 쌓이지 세금을 실제로 작게 만드는 효과는 나올 수가 없을 거다 이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상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즉, 세금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십시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적자가 누적된 회사는 인식하지 말라 이거지. 일리 있습니까?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대요.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호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월에 기초해서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라. 아시겠죠? 지금 세율이 10%를 하더라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나중에는 12%가 되면 그거까지 다 반영해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됐죠? 지웁니다. 빨리 넘어가자. 문제 4번.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서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해라. 맞다, 그죠? 이런 규정 공부했었습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한다. 틀렸다, 그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뭘로 처리한다고?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를 가산한다 이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되었다면 그 반대겠지. 매출 원가를 차감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게 아니고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 2번.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다, 그죠?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은 부분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4번. 재고자산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서 물건값에서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을 거다, 그죠? 참고로 구입 과정에서 생기는 보험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영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배로 통통통통 실려오는 동안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행자 보험 들듯이 보험을 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도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취득 부대 비용일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 5번. 주식회사 한결은 2019년 2월에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고 3월에 자기 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다. 한편 4월에는 자기 주식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한결은 9월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200주를 주당 5,1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한 자기 주식의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주식회사 한결이 인식해야 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이랍니다. 자, 자기 주식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작성해 봅시다. 자본 조정 항목이다, 그지? 회계 처리가 흡사 자산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항목이므로 오른쪽에 기재를 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한다 이겁니다. 즉 자본의 차감 항목이고 나의 자리는 왼쪽입니다. 자산과 동일할 거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증가 왼쪽, 감소가 오른쪽에 적힐 겁니다. 자, 2월에 1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했답니다. 60만 원. 자, 3월에 200주를 주당 7,000원에 구입했고 금액 140만 원 되겠다. 4월에는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았답니다. 자,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짜리 토지를 무상 증여받았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건 받을 당시의 공정가치 1억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토지 1억 원,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1억 원 처리한다고 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은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 그지? A라는 회사가 외부에 있는 A라는 회사,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잠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자기 주식이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야. 조만간에 그 주식을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든가 소각한다든가 또는 처분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해 버릴 거다 이겁니다.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토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하고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취득할 때의 공정가치로 뭔가 회계 처리하고 그 부분을 자산 수증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 이거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만간에 해결될 거니까 일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해가지고 분괴를 하지 말자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기 주식 무상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적인 이슈는 법인세법에서 다 처리하고 있어. 세무조정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조만간에 처리가 될 거다. 그런 취지다. 됐죠? 이 규정이 학문적인 어떤 근거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조만간에 해결될 거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 높지 않겠다, 그지? 어쨌든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총평균법 계산할 때 취득원가 0원으로 반영한다. 자, 개수로는 400주고 금액으로는 200만 원입니다. 요 중에서 200주를 처분했답니다. 자, 회계처리, 차변, 대변. 자, 현금으로 돈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5,100원 곱하기 200주. 10, 20, 000. 자,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 자, 총평균법입니다. 200만 원 나누기 400주. 주당 5,000원이다 라고 계산될 것이고요. 자, 5,000원 곱하기 200주다 이겁니다. 자기 주식 100만 원 대변에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 나온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랍니다. 정답 1번. 됐죠? 뭐 출제자 의지에 따라서 일단은 문제를 풀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자기 주식 무상으로 증여받은 내용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내용을 문제 풀어가지고 막 여기 집착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짜로 받았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까봐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문제는 출제되었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내용 삭제하시고요. 문제 약간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수정합니다. 자, 요 100주를 150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200주를 250주라고 하고, 주당 요거는 6,000원 맞고 요거는 4,4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그리고 요 자료는 무상증여 요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그냥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작 중요한 개념까지 흔들릴까 봐 이렇게 수정한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문제 풀이 해보았고요. 넘어갑니다. 지울게요.
문제 6번. 주식회사 현상이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30만 원을 순실현 가능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 단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답니다. 됐죠? 자, 결합원가 문제입니다. 자, 분리점에서 A, B, C가 있습니다. 자, 분리점까지 온 원가가 30만 원이래요. 자, 생산량 200개, 50개, 100개 이렇게 생산되었고, 자, 생산량과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생산량과 판매량이 서로 다르다, 그지? 자, 순실현 가능가치 의미가 뭡니까? 물건 생산했을 때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에서 분리점 이후에 원가가 들 수 있잖아, 그지? 추가 가공 원가 빼고 판매 과정에서 드는 돈이 있다면 그거 빼고, 그러면 의미가 뭐라고? 미래에 이 물건 팔아가지고 들어올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순실현 가능가치고 그 비율로 요 결합 원가를 나누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생산량, 판매량 뭐 이렇게 제시 안 되고 그냥 수량만 나오고 단위당 판매 가격 나오고 분리점 후 추가 원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자료인데, 이 문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서로 다르더라 이겁니다. 할 수 없어. 내 생각대로 일단 풀어보자고. 자, 생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종 판매 가치는 뭐 판매량 가지고 구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개가 생산되었지만 추가 가공 과정에서 20개가 증발되는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200개 생산했다 하더라도 판매가 180개만 되었다면 20개는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팔리고 들어오는 돈을 예상할 때는 사실은 판매량이 더 적합한 상황일 겁니다. 자료일 겁니다. 자료가 지금 불분명한 거야. 좋지 않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도 문제 안 좋다고 안 풀 수 없잖아,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합리적으로 문제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야. 자, 180개 곱하기 3,000원, 요만큼 돈 들어올 건데 분리점 이후에 추가 가공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니까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될 거다. 180 곱하기 3,000 마이너스 9만 하면은 45만 원 계산됩니다. 자, B는 50 곱하기 2,000 마이너스 4만 하면 6만 원 계산될 겁니다. C요. 70 곱하기 1,000원 7만 원 되고 추가 원가가 7만 원이니까 0원이 될 겁니다. 생산 하나만 하면 들어올 돈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51만 원 이렇게 합계 나올 거고요. 자, 이 중에서 C에 대한 매출 총이익 구하고 있으니까, 자, 51만 분의 0원이니까 결합원가가 C로 배분되는 거 결국 0원이 될 겁니다. 자, 결합원가 중에서는 하나도 돈 받은 거 없고 추가 가공원가가 7만 원이 들었어. 자, 그런데 생산한 것이 100단위라고요. 그러면 100단위, 자, 7만 원 나누기 100단위 하면은 한 개당 700원씩 돈 든 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700원 돈 든 거에 대해서 한 개당 1,000원에 팔아먹었대. 됐습니까? 그러면 적어볼게. 자, 0원이 배분되었고 100개가 생산된다면, 자, C는, 자, C 한 개당 700원이라는 제조 원가일 거고, 요거에 대해서, 자, 판매가 70개 되었으니까 700 곱하기 70, 요게 매출 원가고요. 매출액은 1,000원 곱하기 1,000원 곱하기 70개고, 요게 매출액이고. 그지?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70개 곱하기 300원. 21,000원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000원 지금 지문에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보다. 자, 그러면 요런 뜻인가? 자, 결합원가는 0원으로 배분받고 7만 원이 들었는데 C라는 물건이 100단위 생산했다가도 최종 생산 단계로 갈 때까지 자연스럽게 30개가 증발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7만 원이라는 것이 100 단위에 대한 게 아니고 70 단위에 대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7만 원 나누기 70 하면 한 개당 1,000원이 될 겁니다. 제조원가가. 한 개당 1,000원 들었는데 매출할 때 판매 가격도 한 개당 1,000원이니까 요때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얼마가 된다고? 0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제 0원 찾아보는 거야.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아, 이 회사는 분리점에 있어서는 실제 판매량을 모르고 생산된 양이 전부 다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한 회사인가 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야. 말해서 문제가 이상한 거야. 지금 자료가 어설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지. 자, 200 곱하기 3,000원 마이너스 9만 원. 그러면 51만 원 되고요. 자, 50 곱하기 2,000원 마이너스 4만 원, 요거는 6만 원 그대로일 거고, C는 100 곱하기 1,000원 마이너스 7만 원, 얼마입니까? 3만 원. 뭐 이렇게 계산될 거고, 그러면 합하면은 60만 원 될 거고. 그지? 60만 원 분의 3만 원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0만 원 15,000원입니다. 그래서 C가 15,000원만큼 배분을 받고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게 7만 원이잖아. 그러면 15,000원 플러스 7만 원 합하면은 85,000원 나오거든요. 85,000원이 들었는데 그게 몇 개에 대한 거? 100개에 대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85,000원 나누기 100개 하면은 이제 한 개당 얼마? 850원이라고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850원 곱하기 70개 요게 매출원가고 70개 곱하기 1,000원이 요게 매출액이고 그래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계산하면 이제 얼마 나온다고요? 1,000원 빼기 850 하면 한 개당 150 곱하기 70이니까 500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됐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요? 문제가 어설플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풀고 넘어가면 된다고. 문제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좋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업회계 기준에 뭐 순실현 가능가치법을 적용할 때 뭐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 규정이 있는 게 아니야. 단순히 출제하는 분이 어설프게 자료 제시한 거야. 혼자만의 생각으로.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교통정리해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교통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판매량은 예상 판매량 아니고 뭐라고? 실제 판매량이라고. 실제 판매량이고 가정도 주어야지. 기초 재고자산 없고 분리점에서의 예상 판매량은 생산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추가해 주시면 이런 쓸데없는 짓 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지웁니다. 자, 저도 출제위원 뭐 전산 회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자격시험 출제위원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출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출제 횟수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내야 될 문항수가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 출제했을까라는 이해 안 가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죠? 이런 게 학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배분이란 공통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원가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등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란 단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의미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틀렸다 그죠?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틀린 지문 3번이 되겠고, 4번 조업도란 일한 정도다. 그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를 말하고 생산량, 판매량, 직접 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됐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 참고로, 자, 조업도란 뭐라고? 일한 정도를 말한다고. 그런데, 생산량, 뭐, 직접 노동시간, 뭐, 기계작업시간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판매량, 요거는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판매량은 뭡니까? 생산이 끝나고 나서 하는 활동이잖아. 그지? 판매량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원가 회계잖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가 뭐, 판관비에 해당하는 원가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내용은 제조 원가를 말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풀고 있잖아, 문제를. 그런 상황에서 판매량을 뭐 조업도로 끼워 넣으면 조금 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공부하실 때는 판매량이라는 요 단어 빼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울게요. 문제 8번 봅시다.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 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자, 그래프로 그릴까요? 네. 자, 총원가 조업도입니다. 자, 변동비는 총원가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다. 자,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자, 총원가, 조업도. 요런 모양이다. 그지? 조업도가 바뀌더라도 총원가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단위원가입니다. 자, 단위원가, 조업도. 자, 변동원가의 경우 단위원가는 일정하다. 그지? 고정비의 경우 단위원가는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변동비는 일정하고 고정비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감소.
조업도가 감소하면 증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모양은 포물선 모양. 어이?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러면 1번, 2번은 일정 감소, 일정 증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노무비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구하세요. 자, 표준 원가 계산이다. 그지? 자, AP, AQ, SP, AQ, SP, SQ. 자, 하나씩 파악해 봅니다. 표준 직접 노무비. 단위당 300원, 10시간 3,000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실제 자료. 제품 생산량이 120개고 실제 직접 노무비가 330원, 1000시간 33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AP가 실제 가격이 330원, 그리고 실제 시간이 1000시간. 그래서 금액이 33만 원. 자, 그 다음에 SP가 표준 가격이 시간당 300원이다 이겁니다. 곱하기 실제 투입 시간은 1000시간이었다. 그지? 그래서 30만 원 계산될 거고. 자, 표준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원이다. 그지? 곱하기 표준 수량은 자, 한 개당 10시간 드는 거야. 그런데 10시간 곱하기 생산을 120개 했잖아. 그지? 그러면 120개 곱하기 10시간. 그지? 1200시간이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표준 수량. 그래서 금액은 300 곱하기 120 곱하기 10 해서 36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다. 여기 뭡니까? 가격 차이, 임률 차이라고 부른다. 그죠? 임률 차이. 요거를 능률 차이라고 부르더라. 자, 임률 차이가 정확한 명칭인데 요거를 뭐 가격 차이라고 표현했네요. 뭐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금액 계산합니다. 30만 원보다 33만 원 더 크다. 그지? 불리한 겁니다. 실제 든 금액이 더 크니까. 그지? 3만 원 분리. 자, 요 두 개 비교합니다. 표준 금액 36만 원인데 30만 원만 든 것처럼 계산된다. 그지? 그러면 요 경우는 6만 원 유리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3만 원 분리 6만 원 유리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2개의 서비스 부문과 2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 세무는 서비스 부문의 일반 관리, 너무 길어서요. 자, 일반 관리 부문 원가를 종업원 수로 먼저 배부하고 배송 부문 원가를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서비스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 후 절삭 부문의 총 간접 원가를 구하세요. 단 자가 소비 용역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 배분법이다. 그지? 순서가 필요한데, 자, 서포트 부문이 2개가 있는데, 자, 일반 관리 부문 원가를 이렇게 먼저 배분하고, 배송 부분에서 일반 관리 주는 거 있긴 있겠지만, 요거는 고려하지 말자 이겁니다. 순위를 정해서 한쪽 방향만 인식한다. 됐죠? 자,
묻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절삭 부문, 요거에 대해서 집계되는 총 원가를 구하랍니다. 자, 먼저 일반 관리 부문의 원가 6만 원인데요. 요거를 배송, 절삭, 연마로 주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지? 자, 일반 관리 부문의 원가 6만 원 요거에 대해서 자신의 부서인 10명한테도 뭔가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가 소비 부분은 무시해라 이겁니다. 이런 거는 무시해라. 우리 원가를 우리 팀에 주는 거는 무시해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비율을 따져봅니다. 그러면 20%, 30%, 50%다, 그지? 자, 그러면 금액 계산합시다. 자, 20%는 12,000원. 30%는 18,000원, 50%는 3만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 자, 그러면 배송 부문의 원래 원가는 8만원이었는데 일반 관리 부문으로부터 12,000원 받은 게 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92,000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배송 부문의 원가. 자, 배송 부문의 원가를 자기 팀에 주는 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 부문으로 뭔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도 무시하자고 있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한쪽 방향만 인정하니까. 그러면 여기로 주는 것만 비율 따지면 된다 이겁니다. 총 500평 중에서 200평이니까 몇 프로? 40%. 요게 60%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92,000원을 40% 계산하면 36800 될 것이고 60% 계산하면 55200 될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게 뭐라고? 절삭 부문으로 집계되는 거. 그러면 원래 7만 원 있다가 18,000원 받았고 36,800원 받았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합한 게 정답이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정답은 7만원 플러스 18,000원 플러스 36800 하면 124,800이 될 것이다. 정답은 4번. 됐지요? 이렇게 풀어봤고, 참고로 자,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54,800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8,000원 받은 거랑 36,800원이랑 받은 거, 요 두 개 합하면 얼마라고요? 18,000원 플러스 36800. 54,800원 나옵니다. 그죠? 열심히 계산해 놓고, 문제 대충 읽어가지고 절삭 부문으로 배분되는 게 얼마냐라고 읽어버리면 요 두 개만 합한 54,800원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잘 읽자. 배분된 게 아니고 배분된 거랑 원래 있던 거랑 합한 총 원가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7만 원이랑 요거 두 개 합한 124,800이 정답이 된다. 아시겠죠? 지우고 문제 11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 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다.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회계에서는 수익, 자, 수익, 비용.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송금. 소득세법에서는 뭐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 뭐 이렇게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묻고 있는 게 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의 개념, 요거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복식 부기 의무자다 합니다. 자, 매출액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판매 장려금 수령액 이런 거 못 봤다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자 수익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금을 적금해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업 소득이 아니고 이자 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자, 복식 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 고정자산을 매각한 양도 차익을 뭘로 본다고요?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미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 없고, 그죠? 그거를 묻는 문제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 뭡니까? 부동산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는 합산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자 소득이고 요거는 양도소득이다. 그 다음에 관세 환급금 뭐 이런 거 우리가 본 적 없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답 찾아야 되겠지. 요 두 개는 확실히 빠졌어. 요 두 개는 확실히 들어가. 1억 원과 5천만 원 합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지문에서 찾으면 없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소하게 접하는 요거 500만 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1억 5,500만 원 있는지 찾아보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생소해 보이는 요거 600만 원 또 더 해보자.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하면은 1억 6,100만 원 된다 그지? 2번이 정답이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방대함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라고요. 요 두 개는 빠져야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사소한 내용을 아냐 모르냐라고 묻기는 어려워. 출제 교수님들도 자신들도 세법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격가지야. 이런 거 몰라도 정답 풀 수 있도록 출제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신감 있게 풀어주시고 등장했으니까 또 그지? 잔소리 또 해줍니다. 자,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소개하여 드릴게요. 판매 장려금 수령액이랑 관세 환급금. 자,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자, 판매 장려금이라는 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1년 동안 A라는 사람이 우리 물건을 열심히 1억 원치 사줬다. 그러면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다는 의미에서 돈으로 500만 원 준다 이겁니다. 돈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법 얘기고, 회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매출해놓고 판매장려금 지급하면 뭐하고 똑같이 처리하자고요? 매출액이라고 그냥 똑같이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규정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의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의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에 보면 판매 장려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 총수입금액 수익이고, 판매 장려금을 상대방한테 지급을 하면 필요경비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이렇습니다. 회계에서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익에서 차감한다 이겁니다. 다시 적을게. 자, 판매 장려금 지급한다고요? 상대방한테 준다고?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야.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겁니다. 마치 매출 애누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요? 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원재료를 1년 동안 1억 원치 샀답니다. 원재료 샀으면 그게 다 이제 원가로 비용으로 다 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전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거야. 네? 자,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원재료 구입했는데 상대방 거래처에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판매 장려금 1,000만 원을 우리한테 지급 돈으로 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취득 원가 1억 원을 감소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러면 취득 원가는 결국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감소로 기결될 거다. 됐죠? 이렇게 회계에서는 처리한다고. 그런데 소득세법상 시행령 예시를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총수익 금액 수익을 증가시키는 걸로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받으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필요 경비 비용을 증가시키는 걸로 예시가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나 금액적 효과는 똑같다 다르다 또 똑같다 이겁니다. 수익을 작게 하나 비용을 크게 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미치는 영향이랑 똑같다 이거지. 판매장려금 수령한 것도 마찬가지. 회계에서는 비용을 차감하라고 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을 증가시키래. 그러나 세금 영향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 이겁니다. 회계랑 소득세법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심의에서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고. 어차피 수익 차감하나 비용 증가시키나 똑같고 비용 감소시키는 거랑 수익 증가시키는 거랑 똑같으니까 영향이. 어쨌든 출제가 되었으니까 소개해 드렸고요. 어쨌든 소득세법 규정은 어쨌든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수익으로, 총수익 금액으로 포함시킨대요. 그러면 이것도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관세 환급금은 또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그지? 자, 관세. 부가가치세법 공부할 때 열심히 우리가 실기편 공부할 때 강조 드린 부분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10%만큼 부가가치세도 매겨지고 관세도 매겨질 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관세는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될 거다 이겁니다. 에이? 자, 관세가 비용으로 처리되었는데 관세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자, 원재료를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지? 그러면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물건을 수출할 때 그 물건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수입할 때 관세 낸 게 있다면 세관에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돌려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관세 환급금 제도. 수출 촉진 목적이다, 그지? 그런 제도에 따라서 돈을 600만 원 세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물건 수입할 때 낸 관세는 자산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생각지도 않게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면 자산 취득 원가를 차감시켜서 결국 비용을 감소시켜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금을 받았을 때도 회계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관세 환급금은 회계에서 어떻게 그럼 이제 판매 장려금은 표 정리 끝났고 그지? 자, 관세 환급금도 표 정리해 볼까? 자, 관세 환급금을 수입할 때 낸다고요. 지급하면은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즉 그게 결국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겁니다. 관세환급금을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 자산 취득원가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비용을 감소시키는
걸로 반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근데 소득세법에서도 또 총수익 금액 사례, 필요금비 사례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관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다 이겁니다.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총수익 금액으로 처리하세요. 돌려받는다고요? 수익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랑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랑 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뭐 큰 중요성 없고 실무에서도 아무 관심 없는데 뭐 요게 이제 등장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환급금을 수령했다고 요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게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지? 하나, 둘, 셋, 넷 가지 항목을 합한 요게 정답이다라고 출제가 된 것이다. 아시겠죠? 참고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찾아봅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입금이라는 건 의미가 뭡니까?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납입받은 거라면 빼자 이겁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도 빼자. 그것이 입금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라고? 결국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납입받은 거다,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입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금 아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결국 입금인 거를 찾아라 그 뜻이다, 그지? 그래서 1번은 입금이 아닌 거고, 2번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 이거 입금 아니다, 그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입금 아닌 걸로. 그 다음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수익 개념이니까 당연히 입금인 것 같은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입금 아니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네요. 4번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자, 자산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 평가 차익 인정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 차익 인식한다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금 인정한다라고 정리했었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과세 근로소득 아닌 것 찾습니다. 1번.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맞다, 그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뭘? 회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맞다, 그지? 자녀 보육 수당이라고 부른다. 3번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초과하는 보상금. 요거는 과세다, 그지?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재직 중에 받는 거고 and 5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과세다. 정답 3번.
4번 일반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에서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외황 선원, 원양 선원, 해외 건설은 300만 원. 그죠? 이거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맞다, 그지? 2번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더라. 정관만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정관에서 상세 내용은 회사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딱 되어 있을 때 그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그 회사 지급 규정 그것만 인정이 되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로 뭔가 정한 거 그런 거는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더라. 그죠? 그런데 이사회 결정 필요에 따라서 정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지금 맞는 거 찾는 거다, 그지? 그러면 1번이 정답 되겠네. 그지? 자, 2번 확인했고 3, 4 마저 확인합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다면 전액 송금 불산이 맞다. 전액은 아니다, 그지? 법 소정 금액까지는 또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근속 연수 곱하기 1년 동안 총급에다가 곱하기 10% 한 거. 그거까지는 인정되더라. 그 다음,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송금 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자,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까지는 인정되는데 기준이 아예 없다면 전액 송금 불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상여금과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막 정리도 해 보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자,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조세물납, 세금 내는 거는 과세 대상 아니고 상품권 양도 회계하고 똑같다, 그지? 상품권 팔아서 돈 벌었다고 그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나중에 상품권이랑 우리 물건이랑 바꿔져가지고 우리 물건 팔릴 때, 실제 팔릴 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번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거 소유권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지? 과세거래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양도 그지?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타던 중고 승용차를 중고상 아저씨한테 파는 거니까 실제 거래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잔소리 하나만. 자, 우리는 전산 세무 1급까지 공부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법상 지식이 지금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요 마지막 4번 내용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부가가치세 법을 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2천만 원짜리 승용차 샀습니다. 살 때 물건값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았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았으면 물건 팔 때도 부가가치세 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물건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따질 때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따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실질 공급일 때는. 실제로 돈 받고 중고 매매상 아저씨한테 팔 때는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과세 대상 거래를 판단하는 거야. 그와 달리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 배웠다, 그지? 의미가 뭡니까?
매입세공제 홀랑 받아 먹었다가 엄하게 쓰면 애당초 매입세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는 개념이 간주공급이었습니다. 간주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있었다, 그지? 자, 그런 거 예를 들어볼까?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매입세공제 불공제 받았어. 그거를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사업상 증여야. 그때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겁니다. 간주공급은 그 취지가 매입세공제 받아 먹은 거에 대해서 반칙이 생기면 매입세공제 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비극은 언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매입세공제 받아 먹었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공제 못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찢어먹든 볶아먹든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잡는 겁니다. 실질공급은 애당초 매입세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질 필요 없어. 그와 달리 간주공급일 때는 애당초 매입세공제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긴 내용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제85회 기출문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